코로나 백신을 맞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수술 일정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폐암학회 유튜브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폐암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폐암 수술은 간단한 수술은 아니고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고위험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폐암 수술의 위험성과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그리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흉부외과에서 근무하는 박세미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폐암 수술을 많이 하는데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폐업절제술에서 사망률은 얼마 정도로 설명을 하시죠? 일반적으로 폐업 절제술의 수술 사망률은 1% 미만입니다. 가장 최근 국내 보고를 보았을 때도 예전에 비해서 수술 후 사망률이 의미 있게 감소했는데요. 수술 후 사망률이 예전보다 감소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이유라면 흉곽경이라든지 로봇 수술과 같은 미세 침습 수술이 증가했고 수술 전후 마취, 통증 관리에 있어서도 꾸준한 발전이 있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사망률이 1%라 그러면 뭐 듣기에 따라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낮은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100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실 수 있는 거고 제가 1년에 300명을 수술한다 그러면 3명은 돌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율적으로 환자들한테 똑같이 1%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수술 후 사망이나 합병증 발생에는 환자 자체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환자 나이, 그리고 흡연력, 그리고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간과 같은 원래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 제일 큰 요인이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폐기능 자체가 안 좋으신 분들이 관련된 사망이라든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자체 요인 외에 또 수술 범위라든지 수술 범위라고 하면 폐 일부분만 절제하거나 한쪽 폐를 전체를 절제한다든지 그런 수술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수술하고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든지 사망률이 유의하게 발생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전폐절제술, 한쪽 폐를 다 제거하는 경우는 더 높게 사망률을 설명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쐐기절제술처럼 아주 일부분만 절제하는 경우하고 한쪽 폐를 전체 절제하는 경우는 사망률의 차이로 따진다면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같은 수술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폐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폐암 수술하고 나서 사망률이 통상 1%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합병증 발생률은 얼마 정도로 설명을 하시죠? 일반적으로 폐암 수술 후에 전체 합병증 발생률을 우리가 15에서 20%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술하고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종류를 다 통합해서 한 15에서 20% 정도로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 수술을 했지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도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고요. 하지만 쉽게 조절되는 합병증이고 그리고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제 폐 수술을 받고 나면 폐에서 공기가 지속적으로 새어나와서 배액관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흉관을 제거한 이후에도 기흉이 다시 생기기도 해서 다시 배액관을 삽입해야 되기도 하고 공기 누출이 계속되어서 흉막 유착술이라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무기폐라고 해서 원래 폐가 풍선처럼 이제 잘 펴져 있어야 되는데 폐 조직이 가래로 막혀 있어가지고 공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폐가 쪼그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런 15%에서 20%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 일부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로 폐수술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다른 합병증들보다도 폐암 수술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폐렴하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인데요. 특히 폐암 수술은 유방암이나 위암, 대장암처럼 다른 장기 수술보다 수술 후에 폐렴 위험이 가장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폐렴도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해서 폐렴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심해지게 되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인공호흡기라든지 흔히 들어보시는 에크모 같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서 중환자실에서의 치료가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사망하고 직결되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특히나 이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경우에 사망률이 거의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폐렴이나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생기면 이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게 좀 잘 생기는 환자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폐합병증 위험군이라고 해서 크게 4가지 요인을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자분의 나이, 그리고 흡연력,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간질성 폐질환처럼 본래 환자분이 기저 폐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술 후에 폐합병증 발생이 증가합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히 환자분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술 후에 폐렴 위험이 높아지고요. 비흡연자에 비해서는 담배를 피우신 분에서 폐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저 폐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술 후에 수술과 관련된 폐 손상에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폐 운동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의 기저 질환의 심각성, 심각한 정도와 그리고 수술 범위에 따라서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에서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암이 진단되는 평균 나이가 70세임을 감안을 하면 많은 수의 환자분들께서 의학적으로 노인이라고 분류가 되는 6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아예 못 받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폐암이 진단된다면 꼭 담당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 관련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폐기능이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환자가 폐기능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어떤 검사를 보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폐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폐기능 검사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FEV1이라고 해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 그리고 DLCU라고 해서 일산화탄소 확산능 값이 수술 전에 가장 중요한 값입니다.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로 값이 주어지게 되는데 환자분의 나이와 키, 인종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참고치 대비해서 80% 이상만 나오면 정상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폐기능 검사를 보게 되면 7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폐암 1기이고 우하엽 절제술을 예정하고 계신데 FEV1 값은 참고치의 129%고 확산능 값을 보면 73%라서 수술을 고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치입니다. 반대로 똑같이 7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수술 전 폐기능 검사를 보면 FEV1 값은 참고치의 47%밖에 안 되고 DLCU 값은 68%로 많이 감소해 있죠. 이런 경우는 폐수술 전에 수술 후 잔존 폐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폐를 절제하고 얼마나 폐기능이 남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검사들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폐기능이 저하된 경우는 수술 후에 폐렴 위험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전까지 폐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폐기능 검사가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실제로 폐가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치로는 환산되지 않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또 있는데요. CT 영상을 보시면 워낙에 이제 폐는 아주 조밀한 스펀지처럼 이루어진 구조물인데 담배를 많이 태우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동공처럼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흔히 엠피제마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있는 분들, 그리고 오히려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폐 기능 자체 수치에서는 우리 이상소견이 크게 없을지라도 수술 후에 폐렴 발생, 그리고 폐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지극히 높습니다. 그럼 결국은 폐가 좋다 나쁘다는 폐기능 검사를 기본적으로 보지만 그거 이외에도 뭐 CT를 통해서 폐 조직 상태가 어떤지까지 같이 파악을 해야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흡연 얘기를 또 아까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담배 피시는 분들을 수술하면 많이 안 좋겠죠? 흡연은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합병증 발생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른 위험 요인들과는 다르게 또 우리가 수술 전에 금연을 함으로써 그 위험 요인을 낮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반드시 금연을 하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담배를 지금 피우고 계시는 분이 폐암으로 진단이 됐는데 암 자체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담배를 어느 정도까지 끊어야지 그래도 수술하기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기간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을지. 사실 이상적으로는 4주 이상 금연을 하셔야지 정상인에 가깝게 그 기관지 점막 세포가 정상화된다고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폐암 수술을 좀 미루어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사이즈가 크다든지 치료 자체를 미루는 것이 큰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2주 정도라도 금연 기간을 가지고 수술을 받으시길 권고를 드리고요. 하지만 2주만 가지고는 부족한 건 사실이고 수술 이후에 객단 배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 있으시고 폐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술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정상적인 폐업절제술을 하기 좀 부담이 되는 경우들에는 어떻게 추가적인 치료를 권유를 하시죠? 나이하고 기저질환은 폐 수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치료,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와 같은 다른 치료에도 동반되는 합병증 위험을 다 같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환자의 나이라든지 기저질환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 의사들이 가장 적합한 수술법 혹은 치료법을 결정할 때는 고위험 환자들에서 그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과 그리고 최소의 위험을 가진 방법을 저울질을 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술법에 있어서는 고위험 환자분들에게는 최대한 흉곽경이나 로보탑 같은 미세 침습 수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일 폐 기능이 매우 좋지 않은데 종양의 위치가 너무 깊어서 폐 절제 범위를 크게 잡아야 되는 경우라면 방사선 치료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따른 위험도가 매우 높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내과나 방사선 종양학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전문과가 모여서 환자 사례를 토론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를 결정하는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가장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은 합병증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고 그거와 관련된 인자들이 어떤 것이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셨고, 환자분이 이제 결국은 결정을 내려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환자분이 그 입원 기간 내지는 이후에 본인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폐 관련 합병증인데요. 호흡기계 합병증이라고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호흡기계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수술 전에 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흡연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수술 전에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수술 후 합병증 예방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예후를 고려했을 때도 반드시 금연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출혈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복용 중이신 약물에 대해서 미리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가 잘 굳지 않게 하는 성분의 약물을 복용 중이신 경우에는 계속 복용을 할지 말지 여부를 상의를 해야 되고, 건강보조식품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정확히 어떤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을 수술 전에는 최대한 중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폐합병증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 빨리 걸으실수록 좋고, 추가적으로 폐호흡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호흡 운동이라면 주로 어떤 거를 이야기할까요? 수술 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그런 가래, 객담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런 객담 배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침을 의도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기침을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연속으로 한 2-3번씩 하시면서 옆에 보호자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환자분께서 기침을 하실 때 손을 이렇게 컵 모양처럼 만들어서 등을 이렇게 쳐주시면 그 진동 때문에 객담을 배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침하실 때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베개나 쿠션을 이렇게 끌어안고 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심호흡 하실 때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입술을 이렇게 오므린 상태에서 천천히 내뱉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술 후에는 누워만 계시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자세를 자주 바꿔주시면 객담 배출이 되게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또 기구를 사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숨을 크게 들이쉬어서 튜브 안에 있는 공을 최대한 오랫동안 올리시면 되는데, 보통 폐암 수술로 입원하시자마자 호흡 운동을 교육을 받게 되실 텐데요. 똑바로 앉으셔서 마우스피스를 입에 무시고 먼저 숨을 평상시와 똑같이 이렇게 내쉰 뒤에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3에서 5초 정도 볼을 위에 띄운 채로 멈추었다가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쉬면 되는데요. 보통 이 운동을 1시간에 한 10번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너무 무리해서 하시다가 어지럼증이 느껴지거나 하시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호흡 운동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운동들도 있습니다. 수술하시고 나면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일상생활이 보통 가능해지시는데요. 무거운 아령을 든다든지 중량 운동 같은 것들은 수술 후 한 달 이내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술 후에는 쉽게 피곤해지기가 쉽고 진통제 복용하시는 것 때문에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도 당분간은 금지를 하는데요. 마찬가지 이유로 너무 액티브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또 수술한 쪽이 너무 아플까봐 혹은 꼬맨 부분이 터져나갈까봐 걱정
걱정되셔서 수술한 쪽 팔을 아예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그쪽 어깨가 완전히 굳어지게 돼서 나중에 아예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스트레칭은 꾸준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수술하고 나서 당연히 술, 담배는 하면 안 되겠죠? 금연의 중요성은 앞서 계속 말씀을 해드렸고 음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게 되시면 환자분들이 이제 술 생각이 나시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암 환자의 전체적인 장기 관리 개념에서는 술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술을 한번 마시고 한두 잔 정도 마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음주는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수술 일정을 정하고 그럴 때 코로나 백신을 맞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맞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수술 일정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뭐 그런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수술 직전이나 직후 환자에 대해서는 지침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기는 한데 일반적인 다른 독감 백신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우리가 몸 상태를 최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백신을 맞고 나면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열이 나거나 피로감이 굉장히 심해지는 기간이 며칠 정도는 있을 수 있어서 보통 수술 전에는 2주, 길게는 4주 전에 맞으시고요. 수술이든 항암 치료든 어떤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한 3개월 정도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 자체 때문에 면역 반응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백신을 맞으셔도 그 효과 자체가 크지 않아서 3개월을 말씀드리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들도 마찬가지로 피로감이나 그리고 식욕부진, 그리고 발열 같은 것도 동반될 수 있어서 독감 백신이나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생기는 발열과 감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2주에서 4주 정도는 쉬셨다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시면 그때 백신을 맞으시길 추천드리고 금주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 모든 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지만 독감 백신이라든지 대상포진, 폐렴구균 백신들은 접종하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술 전에 미리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수술 후에 폐렴이 적게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관련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관련성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폐렴구균 백신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균에 대한 백신인 거고요. 수술하고 발생하는 그런 폐 관련 합병증들은 수술 자체 때문에 생기는 뭐 객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저질환에 따른 것들이기 때문에 큰 관련은 없을 듯합니다. 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폐를 떼고 나면 그 빈 공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수술하고 그 빈 공간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크게 4가지 기전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폐는 절제 후에 간처럼 다시 재생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폐를 절제하고 나면 그 빈 공간은 남아있는 폐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종격동이라고 해서 뭐 심장이라든지 뭐 큰 혈관들이 있는 몸의 한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상엽 절제술 여기 위쪽에 있는 우상엽을 떼어낸다고 하면 남아있는 우중엽하고 하엽이 어느 정도는 좀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폐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약간이지만 팽창하게 되고요. 그 빈 공간 쪽으로 종격동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도 약간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요한 구조물들이 수술한 방향으로 약간씩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환자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갈비뼈라든지 흉곽 자체가 이 내부에 맞게 약간씩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횡격막이라고 부르는 가슴하고 배 사이에 있는 호흡 근육이 있는데요. 그 횡격막 자체도 약간은 수술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폐 절제술 하고 난 발생한 공간들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폐들로 차게 되는 거고요. 빈 공간이 있을 걸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 절제술 했다, 우상엽을 뗐다 그러면 우상엽을 뗀 만큼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수술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폐 절제술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폐 기능만큼이 소실될 거라고 생각하고 폐엽 절제술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폐 기능이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정도의 폐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물론 수술 후에 폐 기능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감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폐 기능 자체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주로는 그렇게 되고, 정상 폐 기능이 좋고 정상 폐 실질을 가지고 계셨고 폐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분들은 우리가 폐암 자체로 생기는 폐 기능의 소실을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수술하시고 숨이 너무 차서 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운동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 폐 기능 안에 속하시는 분들은 설사 한쪽 폐를 다 뗀다고 해서 우리가 누워만 계시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영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보통 한 수술하시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시면 그런 운동들도 다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수술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내가 담배를 오래 폈는데 폐 기능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계속 피워도 되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 그러면 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술 후에 합병증 발생률을 유의하게 높이기 때문에 금연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50세시라고 하면 폐암을 위해서 잠깐 금연했다 다시 흡연을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뒤를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대체로 이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초기 폐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암 자체는 이 수술 이후에 치료하시고 나서 추가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지금은 대부분이세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암 수술하고 나서 계속 흡연을 한다면 폐암이 다시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는 폐가 양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상협 절제술을 했는데 왜 왼쪽에 뭐가 생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그게 전이라든지 재발에 관련된 그런 병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다발성 폐암이라고 해서 이쪽에 폐암이 생겼던 분들은 또 반대쪽에 비슷하게 또 폐암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금연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워낙에 한 번 암이 걸렸던 분들은 다른 종류의 암에도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흡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영상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담배는 꼭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앞두신 내지는 수술 받으신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으실까요? 수술 전에 흉부외과 의사들을 만나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수술 전까지는 일상생활을 꾸준히 유지하시고, 요즘 같은 때에는 어떤 코로나라든지 감기에 걸리지 않게 개인 위생 정도를 잘 관리하시면 되시고요. 수술 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호흡기계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기침이라든지 빨리 걸어 다니는 그런 운동들을 좀 해주시는데 집중하시면 되고, 수술 이후에는 우리가 수술 후에 얻어지는 병기에 따라서 치료 과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해 주신 선생님과 그 신뢰 관계를 잘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폐암 수술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실 텐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걱정들을 줄이실 수 있고, 그리고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